안녕하세요. 정교수의 스토리 종교개혁 시간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나온 종교개혁의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프리드리히 미코니우스가 1541년에 쓴 책인데요. 그는 멜라니톤이 비텐베르크에 오게 된 경위를 소개하면서 선제후 프리드리히는 요하네스 로이힐린의 도움으로 티빙겐에 있던 필립 멜라니톤을 데려왔다. 그는 브레텐 출신으로 1518년 비텐베르크로 왔다. 당시 그는 21살이었으나 모든 과목을 강의했고 세상이 놀라기에 충분했다고 서술했습니다. 영재요 수재였으며 천재적 자질을 갖춘 멜라니톤에 대한 세상의 이목은 컸습니다. 불과 12살의 나이로 하이델베르크 대학에 입학했지요. 그곳에서 3년간의 학사 학위를 마치고 석사를 시작하려 했지만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15살의 나이에 티빙겐 대학으로 옮겼는데요. 거기서 6년간 수학했지요. 요한 스테플러에게 천문학을 배우면서 아리스토텔레스, 베르길리우스, 키케로, 테렌스, 헤시오도스와 중세 후기의 유명론 및 성경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석사학위를 받은 후 1514년부터는 고전을 강의하고 히라버 기초라는 책을 펴냈으며 플루타르크 그리고 피타고라스 등의 책을 번역하기 시작했지요. 물론 나이든 교수들의 견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의 탁월한 능력과 학문 활동은 빠르게 확산되어 잉골스타트와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지요. 그는 1518년 8월 25일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로 부임했습니다. 취임 연설은 3일 후인 8월 28일 토요일에 성교회에서 가졌는데요. 그의 취임사는 커다란 호응을 얻었지요. 그는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교육의 쇠퇴를 우려하면서 고전어 교육의 회복과 아트 폰테스를 부르짖었습니다. 이 젊은 교수는 21살에 불과했으나 그 세대에서 탁월한 두뇌의 소유자였고 독일을 아우르는 인문교육의 대가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루터 역시 자신보다 14살 아래인 이 모험심 강한 젊은 교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종교개혁의 동반자로 손을 잡았지요. 멜라니톤은 여러 학문 분야의 교과서 집필자로 활동했습니다. 학생들 역시 그의 탁월한 능력을 인정해 독보적인 인기를 독차지했지요. 덴마크, 스웨덴과 핀란드, 지벤비르겐과 크로아티아 등에서 많은 학생이 비텐베르크 대학으로 몰려왔습니다. 이들은 학업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멜라니톤과 더불어 합숙했지요. 이러한 사실은 그의 집에 있는 장식물을 통해 지금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학생들을 위해 교육 계획을 세우고 학생들과 함께 토론을 즐겼습니다. 주일에는 독일어를 몰라 시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자기 집에서 라틴어로 예배를 드렸지요. 그의 책은 어디서나 읽히고 인쇄되었습니다. 아우크스부르크, 하게나우, 마르부르크, 퀘니스베르크, 심지어 가톨릭 지역도 멜라니톤의 책을 읽었지요. 멜라니톤은 말과 글, 책과 폭넓은 서신 교환을 통해 유럽의 선생이 된 것입니다. 비텐베르크는 작은 도시였지만 멜라니톤이 끼친 교육적 영향으로 인해 수도 이상의 의미를 지닌 도시로 부상했습니다. 교육이란 공적 중요성을 가진 것인데 비텐베르크 대학이라는 교육의 장에 탁월한 두 교수, 즉 루터와 멜라니톤이 있었기 때문이죠. 멜라니톤은 취임사에서 공언했듯이 1519년부터 교육개혁을 진행했습니다. 1523년 총장이 되어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정식 교과목으로 편성했지요. 모든 학업에서 언어를 중시하도록 강조하고 새로운 학칙을 만들고 새로운 커리를 입안하는데 대학개혁의 대사처럼 분주하게 활동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찾아 만나고 쉼 없이 편지를 썼지요. 루터는 1529년 멜라니톤이 쓴 골로새서 주석에 서문을 썼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내 책보다 멜라니톤 선생의 책을 정말로 좋아합니다. 라틴어와 독일어는 나의 책보다 수려하지요. 나는 사탄과 마귀와 싸우려 태어났습니다. 때문에 나의 책 대부분은 거센 물결처럼 전투적이지요. 나는 나무와 줄기를 잘라내야 하고 가시와 울타리를 없애야 하며 웅덩이를 메워야 합니다. 나는 길을 닦고 정리해야 하는 거친 벌목꾼입니다. 그러나 필립 선생은 섬세하고 조용하며 그 때문에 세우고 심고 즐겁게 물을 주지요. 하나님이 그에게 재능을 넘치도록 주셨음이 분명합니다. 멜라니톤은 신학적 능력도 겸비했습니다. 루터가 권유하여 신학사를 획득했고요. 논제를 통해서 교황의 직위가 가진 권위를 반대하고 성서의 권위를 방어했지요. 멜라니톤은 카톨릭 신자들은 성경에 입증된 것 외에 다른 사람을 믿을 필요가 없다고 강하게 썼는데요. 루터 역시 놀라며 멜라니톤의 논지는 대담하지만 매우 사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1521년에는 신학 총론을 펴냈습니다. 초기 종교개혁 신학이 집약되어 있는데요. 이 책은 이후에도 3번이나 더 개정되었습니다. 제목 역시 로치 프레치프이 테올로기 치로 바꿨는데요. 꼬무네스가 신학의 일반적 개념을 강조했다면 프레치프이는 신학의 핵심을 강조한 개념입니다. 신학총론 초판은 루터의 사상이 오롯이 담긴 루터의 책처럼 보였지요. 나중에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서에도 표현했듯이 그는 칭의에 대해서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만 얻는 것이며 인간의 어떤 공적도 불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종말론적 선물인 것이지요. 1530년에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서는 그가 종합적인 학문적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한 대표적입니다.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서는 제로 베이스에서 탄생한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 이전에 나온 5거의 기초 문헌을 활용했지요. 슈바바우 조항, 마르부르크 조항, 토르가우 조항, 그리스도의 성찬엔 결론 부분에 있는 루터의 개인적 고백과 1528년 3월에 출판된 시찰 요강을 참고했습니다. 이 5문서는 개혁 진영의 신앙적 성격과 중세교회와의 상이성을 분명히 드러내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작성된 지 2년을 넘지 않아서 당시로서는 가장 최근의 글이라 할 수 있지요. 이것을 토대로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서를 작성했다고 해도 그것은 분명 멜라니톤의 탁월한 능력임에는 분명합니다. 1546년 루터가 죽자 멜라니톤의 과제는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1547년 슈말칼텐 전쟁에서 개신교의 패배는 비텐베르크에 엄청난 타격을 안겨주었지요. 선제후 직위는 빼앗겼고 요한 프리드리히는 바이마르로 추방당했습니다. 게다가 신학적 분열도 뒤따라 루터 생존 당시 일치하던 입장이 이제는 갈라져 논쟁이 빚어졌지요. 타협을 불허하고 루터를 옹호하는 루터파 교수들은 1548년에 예나로 가서 예나 대학을 설립했습니다. 비텐베르크 대학 도서관도 그 일부가 예나로 옮겨갔지요. 당시 옮겨진 책들은 지금도 있으며 선제후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 비텐베르크와 예나는 상호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누가 진정한 루터의 후예냐며 비텐베르크에서는 자칭 필리파인 멜라니톤의 제자들이 득세했고 예나에서는 마티아스 플라키우스를 중심으로 순수 루터파가 득세했지요. 이들은 스스로를 이끌어 진정한 루터 수호자로 여겼습니다. 니콜라우스 폰 암스도르프, 니콜라우스 갈루스, 에기디우스 파버, 비간트, 카스파르 아쿠일라, 틸레만 헤스후스, 그리고 시네프가 그 대표자이죠. 멜라니톤은 유럽의 각처에서 러브콜을 받았지만 비텐베르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철학, 인문학, 신학 등 수많은 그의 저서들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지요. 멜라니톤의 전기는
그가 죽은 6년 후에 나왔습니다. 그의 친구 요아킴 카메라리우스가 썼는데요. 2000년 이후에도 그의 전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베 위른스타인, 마르틴 그레샤트, 마르틴 융, 그리고 하인즈 샤이블레 등의 책이 대표적 저서이죠. 멜라니토는 천재성을 발휘하여 학문을 통해 시대 변혁에 커다란 기여를 했지만 그의 삶에는 빛과 어둠이 교차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연합과 화해의 견인차가 되기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갈등의 단초로 작용하기도 했지요.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는 그의 말에서 이성적 탁월함도 능사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만을 의존해야 한다는 그의 말이 더욱 가슴에 와 닿습니다.